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그가 다시 서울 땅을 밟자 언론과 국제사회가 동시에 요동쳤다. 이번 방한은 단순한 외교 행보가 아니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직접 아시아 안보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을 방문했다는 사실은 동북아 질서의 미묘한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워왔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의 대표주자였지만 이번 방한에서 드러난 메시지는 과거와는 달랐다. 한국을 향한 발언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훨씬 긍정적이고 협력적이었다.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트럼프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한국은 기술력과 에너지 부문에서 미국의 최고의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다. 트럼프는 한국의 원전 기술, 반도체 제조 능력, 그리고 국방산업의 발전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트럼프는 과거 백악관 재임 시절부터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며 기술 동맹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연합체를 구상해왔다. 이번 방안에서도 그는 그 연장선에 서 있었다. 그날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명확한 요청을 던졌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연료 공급 문제였다. 지금까지 한국 해군은 디젤 잠수함과 공기부료 추진, AIP 시스템을 사용하는 재래식 잠수함 전력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해상작전 범위와 채공 시간의 한계는 늘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만 동북아 안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한국이 진정한 전략 자립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트럼프는 이 제안에 대해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그는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정해온 인물이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원자력에 대해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며 강하게 옹호했다. 그는 한국의 원전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국이 한국과 함께 미래 원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이 오히려 한국의 원전 기술에 의존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날 트럼프의 연설 중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기술 파트너라는 발언이었다. 과거 한미 관계가 군사 동맹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기술, 에너지, 산업 전반의 구조적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히 무역 협상이나 관세 조정 같은 경제적 의제에 머물지 않았다.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핵추진 잠수함 협력, 원자력 협정 개정, 핵연료 자립 등은 그동안 미국이 금기시해온 분야였다. 그런 그가 이 문제를 공식 테이블 위에 올렸다는 점 자체가 한국에겐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는 특히 한국의 원전 수출 성공 사례를 언급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는 한국의 기술력과 관리 능력을 세계에 증명했다며 미국이 그 어떤 동맹국보다 한국의 원전 기술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국이 한국의 기술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공동시장 개척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한국의 산업은 미국 제조업의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말해왔지만 이번에는 그 이상이었다. 그는 명백히 핵이라는 전략 기술 영역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었다. 한편 트럼프의 발언은 중국에도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핵 추진체 기술을 확산시키는 것은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논의가 단순한 기술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의 주권 회복의 신호탄이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규제 아래 제한받아온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한국의 에너지 독립을 향한 필수적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트럼프의 수락 발언이 있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국이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핵 파트너임을 잘 알고 있다. 한미 양국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아래 협력한다면 미래의 에너지와 방위산업 구조는 훨씬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짧은 발언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궈올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트럼프가 사실상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허용한 것과 같다는 해석이 나왔고 미국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례 없는 외교적 변화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 한 문장은 한반도의 군사 전략, 에너지 안보, 그리고 외교 지원까지 뒤흔드는 파급력을 갖고 있었다.
결국 트럼프의 방안은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 파트너이자 동시에 원자력과 방위산업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었다. 전 세계가 주목한 것은 트럼프의 수용 발언이었지만 그 진짜 의미는 한국이 이제 더 이상 미국의 기술 종속국이 아니라는 선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과 트럼프의 응답은 단 한마디로 요약된다. 이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자격이 있다. 이 문장은 앞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출발점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회담은 단 1시간 남짓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놀라울 만큼 무거웠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반도체와 첨단 제조업의 공급망 협력, 둘째는 원자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동맹의 재편, 그리고 셋째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였다. 과거 어느 회담에서도 이 3가지 주제가 동시에 논의된 적은 없었다. 특히 핵연료 순환과 관련된 논의는 미국이 철저히 금기시해온 영역이었다. 트럼프는 회담 도중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한국이 책임감 있는 핵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확대한다면 이는 세계 안보에도 기여하는 일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언급으로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의 핵심 참모단은 이미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연료의 농축 한도를 20% 미만으로 제한하되 한국이 자체적으로 연구와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한미 간의 관계가 관리와 감시의 단계에서 신뢰와 자율의 단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의미했다. 미국이 동맹국에게 이 정도의 재처리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일본 외에는 전례가 없다. 따라서 한국이 이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일본과 대등한 핵주기 보유국으로 도약하게 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은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도 에너지 안보와 방위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역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즉석에서 동의를 표했다. 회담의 또 다른 축은 원자력 협력 확대였다. 트럼프는 한국의 원전 기술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한국은 세계 원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형 원전 AP1400은 안전성과 효율성 모두에서 미국 기준을 능가한다. 그는 미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는 미국이 사실상 원전 기술 분야에서 한국을 핵심 협력국으로 인정한 셈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즉각 응답했다. 한국은 이미 원전의 95% 이상을 국산 기술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미가 함께한다면 세계 원전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정상의 발언이 오가자 회담장은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뒤섞였다. 트럼프는 자리에서 웃으며 좋습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이 함께 미래 에너지를 설계합시다 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한미 원자력 협력의 실질적 개시 선언이었다. 그러나 이번 논의의 진짜 중심은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이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과 함께 핵추진 잠수함용 연료에 대한 기술적 제약 완화를 요청했다. 그는 한국의 디젤 잠수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작전 지속 시간과 은밀성 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핵추진 체계를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 해군은 더 이상 전략적 억지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렇다면 한국도 이제 미국처럼 생각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강력한 국방은 자주적인 에너지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답했다. 이 한마디는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한 승인으로 해석됐다. 미국이 그동안 한미 원자력 협정 123조를 근거로 핵연료 농축을 금지해왔지만 트럼프는 그 장벽을 허물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원전 기술을 개발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미국은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그 순간 한국 외교단은 조용히 숨을 죽였다. 한반도 안보의 판도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날 회담에서 또 하나 주목받은 부분은 한국의 첨단 제조 기술이 미국의 전략산업 재건과 직결된다는 점이었다. 트럼프는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미국의 공급망 복원의 핵심이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을 보고 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일이다. 이것은 동맹의 재건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경제 협력을 기술 동맹이라 부르며 반도체 배터리 원전이 새로운 3대 축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한국은 그 책임을 알고 있으며 기술 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동맹의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그 순간 한미 정상 간의 대화는 더 이상 협상이 아닌 약속의 형태를 띠었다.
두 사람은 원전 방위산업 에너지 공급망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핵연료 사이클 연구에 대한 상호 협력은 그동안 금지됐던 영역이기에 양국 외교 관계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회담 직후 트럼프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국의 열정과 기술력에 감명받았다. 한국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의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내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였다. 한편 백악관 전 외교보좌관은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핵연료 협력을 허용한다면 이는 미국이 동북아 전략의 중심축을 한국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날의 회담은 한미 관계의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 미국의 전략적 기술 파트너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단순히 국방이나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주권의 문제였다. 오랫동안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던 핵연료 주기, 잠수함 추진체, 재처리 연구 등의 분야에서 한국은 이제 실질적인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트럼프의 한마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무겁고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믿어도 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국방부와 해군 내부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비밀리에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의 강한 반대와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 때문에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한국은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무리 최신식 공기부료 추진 AIP 시스템을 갖추어도 작전 지속 시간은 20일 내외에 불과했고 장기간 자막 능력에서도 핵잠수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는 북한의 SLBM 전력 강화와 중국 해군의 핵잠수함 확충 속도에 비하면 명백한 약점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이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자력 추진체를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허가였다. 한국은 핵연료 농축 기술과 핵추진체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승인 없이는 그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한국은 비확산 체제를 존중하며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전략 자립을 위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논리적이었다. 트럼프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당신의 논리는 옳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한국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이 한 문장은 한미 간의 불문율을 깨뜨리는 선언이었다. 트럼프는 기존의 비확산 우선주의 대신 동맹의 전략 균형을 택했다. 그는 이미 인도와 호주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전략 협력을 승인한 전례가 있었다. 이번에는 그 대상이 한국이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해양 팽창을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안정적인 핵억지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절실했다. 미국 국방부의 한 전직 관계자는 트럼프는 언제나 거래의 관점에서 국제 문제를 본다. 그에게 동맹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 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SSBN 전력 확대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일대에서 중국은 이미 94형, 96형 핵잠수함을 잇따라 배치하고 있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순한 미 해군의 순찰만으로는 부족했다. 미국은 동맹국의 전력 향상을 통해 다층 억지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동북아의 전략 균형은 완전히 바뀐다.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억제력이다. 장시간 자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의 탐지망을 피할 수 있고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한국 해군은 이미 도산 안창호급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설계 능력을 입증했다. 여기에 원자력 추진체가 결합된다면 이는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전략 구조의 전환이다. 한국은 더 이상 방어형 해군이 아니라 전략적 억지 해군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트럼프는 이러한 변화를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회담 중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이미 10척 이상의 핵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를 균형 잡을 수 있다면 미국은 훨씬 안정된 아시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발언은 명백히 미국의 장기 전략 속에서 한국을 핵심 축으로 두겠다는 의도였다. 미국은 더 이상 모든 지역에서 직접 개입할 여력이 없었다. 대신 동맹국이 일정 수준의 전략 자립을 이루도록 허용함으로써 자국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른바 분담된 억제력, Shared Deterrence의 구체적 모델이 바로 한국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단순히 군사적 승인이 아니라 기술 주권의 획득으로 받아들였다. 한국이 스스로 핵연료를 관리하고 잠수함 추진체를 설계하며 국제기준 안에서 독자적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면 이는 사실상 핵주권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군사 문제를 넘어 산업, 과학, 에너지 전반에 걸친 도약이었다. 한국의 과학기술계는 이미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다. 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하나오션, 구 대우조선해양 등은 핵추진체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축적해왔다. 특히 하나오션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잠수함 설계에 핵추진체를 적용할 수 있는 내부 연구를 진행 중이다. 트럼프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는 회담 중 나는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느낀 건 하나였다. 이 나라의 기술력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예의가 아니었다. 미국은 이미 한국의 잠수함 기술 수준을 면밀히 분석해왔고 그것이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저녁 트럼프의 방한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자 미국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렸다. 일부 보수 매체는 트럼프가 비확산 체제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다른 시각을 보였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동북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의 전략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실제로 미국 해군 전략가들은 오래전부터 한미 해양분담 구상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 일본이 해상자위대를 통해 북태평양을 담당한다면 한국은 동중국해와 남해 일대를 담당하는 식이다. 이 구상의 완성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전력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한편 트럼프의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군사적 의미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진정한 동맹이며 미래의 전략적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에게 핵 관련 기술 협력을 허용한다는 것은 신뢰의 상징이었다. 이는 단순히 군사기술의 이전이 아니라 한 국가의 전략 자율권을 인정하는 행위였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공동 설계자였다. 이 변화는 한미동맹 70년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 전환이었다. 트럼프의 방안은 단 하루였지만 그 하루가 만든 여파는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것이다. 한국의 언론은 이를 핵추진 잠수함 시대의 개막이라고 표현했고 외신들은 미국이 동북아 핵질서를 재편했다고 분석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히 하나의 무기체계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 에너지 자립, 군사 전략이 교차하는 결정체였다.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명확했다. 한국의 바다는 이제 스스로 지킨다. 그리고 그 문을 연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였다. 한미 원자력 협정의 역사는 한국 원자력 산업의 그림자이자 굴레였다. 1974년에 체결된 이 협정은 냉전의 논리 속에서 미국의 통제를 정당화하는 법적 장치였다. 당시 한국은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의심받았고 미국은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한국은 40년 가까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연구를 금지당한 채 단순한 연료 조립국으로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이 제안이 만들어낸 역설은 오히려 한국을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강국으로 성장시켰다는 점이었다. 한국은 제안 속에서 효율을 극대화했다. 미국의 기술 이전이 차단되자 자체 설계와 국산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가 바로 한국형 원전 AP1400이다. 이 모델은 안전성과 효율성 면에서 세계적 기준을 넘어섰고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로 그 진가를 입증했다. 당시 미국과 프랑스가 경쟁하던 국제 입찰에서 한국이 최종 낙찰을 받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값싼 기술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기술이었다. 트럼프가 이번 방안에서 한국의 원전 기술을 신뢰한다고 말한 것도 이 연장선에 있다. 2015년 한미양국은 기존 협정을 일부 개정했다. 한국은 연구 목적의 소규모 재처리를 허용받았지만 상업적 군사적 활용은 여전히 금지되었다. 당시 협정문에는 한국은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세계 에너지 질서가 급변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가 국가 생존의 문제로 떠오르면서 원자력의 전략적 가치가 재조명되었다. 한국은 이미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에도 세계적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활성적 협정은 시대착오적인 구속으로 여겨졌다. 윤석열 정부는 이 한계를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넘어 에너지 독립과 방위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원전을 재정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한국은 이미 모든 검증 절차를 통과한 책임 있는 핵보유국 수준의 이어 미국은 한국의 제한적 핵연료 자립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곧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사실상 승인 신호였다. 이 개정은 단순한 기술 협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주권 회복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자국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직접 재처리할 수 없었고 임시 저장 시설에 의존해야 했다. 이로 인해 2031년 이후에는 저장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재처리가 허용되면 한국은 사용 후 연료를 자체적으로 순환시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재활용하면 연료비 절감 효과는 40% 이상에 달한다. 또한 핵연료 순환 구조를 완성함으로써 한국은 세계 원자력 시장의 구조적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이번 개정은 혁명적이다. 기존 협정에서는 5% 이하의 우라늄만 허용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기준으로 여전히 상업용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 연료나 고속로 연구에 충분히 사용 가능한 수준이다. 다시 말해 법적 제약 안에서 실질적인 자립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 조항이 포함되면 한국은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적 권한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안전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일본을 넘어선다. 한국의 원자력 안전지수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며 사고 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정치적으로도 이 협정 개정은 상징성이 크다. 미국은 1970년대 EOB 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의 핵기술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체제의 일부를 스스로 허물었다. 그는 이제는 동맹을 믿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미국은 더 이상 모든 동맹을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는 가운데 신뢰 기반의 기술 동맹만이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만든다는 판단이었다. 한국은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되었다. 한국 내부에서는 찬반이 갈렸다. 일부에서는 핵기술의 군사화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핵주권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보았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연구소의 한 교수는 한국은 이미 세계 5대 원전 강국이다. 미국이 제한을 푼다면 한국은 단 10년 안에 원자력 기술 자립국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야당 일각에서는 미국의 승인 없이 핵추진체를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수락 발언 이후 이 논의는 급속히 힘을 잃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이미 승인한 사안을 국내에서 거부할 명분은 없었기 때문이다. 외교적 파장도 컸다. 일본은 즉각 반응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얻는다면 동북아 핵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언은 오히려 한국 내 여론을 자극했다. 한국 국민들은 일본은 이미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한국만 막으려 하는가? 라고 반발했다. 언론은 이를 핵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그 결과 여론은 한미 협정 개정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한국의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 그리고 군사적 자립이라는 세 가지 명분이 동시에 작용한 것이다. 트럼프가 남긴 마지막 발언은 의미심장했다. 한국은 이제 에너지의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것은 곧 국가의 자유다. 이 말은 단순히 외교적 축사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냉정한 계산이 있었다. 미국은 한국을 통해 동북아의 전략 균형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한국은 에너지와 기술의 독립을 얻는 대신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서로의 이해가 완벽히 맞아떨어진 순간이었다. 결국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은 한 시대의 전환을 상징한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종속국이 아니다. 원전 건설, 핵연료 생산, 재처리, 잠수함 추진체까지 모든 영역에서 독자적 역량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산업 발전이 아니라 국가 자존의 회복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두 인물이 있었다. 한 사람은 한국의 현실을 정확히 읽은 윤석열 대통령, 다른 한 사람은 그 결정을 승인한 도널드 트럼프였다. 이들의 만남은 동맹의 과거를 끝내고 기술 주권의 미래를 열었다.